자, 우리 3과목, ADS-B 3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휴식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3과목 여러분 어려워하는 파트 있을 수가 있고, 자, 요즘 추세 문제 유형 형태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개념과 요만큼만 교집합이 생겨도 관련된 파생된 문제들이 속속 들어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과목 정리를 하게 되고 우리 30회, 31회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 유의할 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이번 주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 여러분 1시간 집중해서 하는 거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 R코딩과 관련된 문제, 우리 2년 동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우리 실기를 안 보기 때문에 R코딩과 관련된 문제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불현듯 갑자기 한두 문제 등장할 가능성 언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NA라는 건 뭐죠? 결측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NA라는 값, 실제 실무에서는 무응답값, 결측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응답값이 10% 이상 넘어지게 되면 일단은 그 데이터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결측값들을 삭제하는 방법, 대표적인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NA.omit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NA가 한 행이라도 있으면 그 레코드 값은 전체가 삭제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NA를 omit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인데 여러분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스크린샷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우리 데이터 추출, 인덱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2년 전만 해도 출제가 굉장히 높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2년 동안 이런 문제 유형이 싹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이 문제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곤욕스러워질 겁니다. 자, 이 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대괄호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다? 위치 찾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괄호가 2개 있을 때, 1개 있을 때 자, 벡터 값만 갖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당되는 원소값, 즉 열변수가 아니라 각각의 값만 불러온다는 거, 벡터 값만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데이터 프레임은 뭐라고요? 열변수 전체를 통째로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달러 표시 뭐 갖고 온다고요? 벡터 값만 불러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 대괄호가 2개 쓰이게 되면 벡터 값만 불러온다.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벡터 값만 우리는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str이라는 명령어는 뭐냐? 데이터 스트럭처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53 OBS라는 건 뭐냐면 레코드 수가 153개, 변수가 몇 개? 6개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우리는 기초 통계량이 있어요. 기본적인 통계량들, 즉 대표값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있고 흩어짐, 우리 3포를 의미하는 대표값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두 집단의 퍼진 정도가 달라요. 자, 비교하기 좋을 때 쓰는 자, 분포를 확인하는 흩어짐을 알 수 있는 통계량, 여기 나와 있는 사분위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분위수 범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IQR이라고 하게 되죠. 사분위수는 사분위수 범위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게 되고, 사분위수는 뭐예요? 이거는 대표값, 위치값이라고 하게 되고, 사분위수 범위는 흩어짐, 3포를 나타내는 통계량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우리 시험에 유사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바로 우리 전차시에 출제된 기출문제라는 거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성분 분석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주성분 분석을 PCA라고 하게 되죠. 자, 오늘 자, 정답을 정답이 잘못되어 있나요? 자, 정답은 약간 사분위수 범위가 맞습니다. 나머지 대표값이고요.
자, 우리 4번 문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성분 분석 PCA라고 하게 되고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석 기법,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PCA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고유 벡터, 고유값, 공분산, 행렬 등 너무 낯설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차원 축소를 하는데 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찾는 거, 이걸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하게 되죠. 즉 분산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축을 찾는 게 주성분 분석이라고 한다면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고유 벡터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주성분 축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유 값은요, 이 고유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분산이 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제1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벡터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게 그것이 바로 1주성분, 2주성분, 3주성분이라는 거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산의 70% 이상 설명하려면 주성분 수 몇 개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누적 비율을 보면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주성분 2개일 때는 분산 비율 62.7%, 주성분 3개일 때가 70%를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하게 되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성분 분석과 관련된 개념, 고유 벡터가 뭐고, 고유 값이 뭐다? 고유 벡터라는 것은 이 주성분 축의 방향을 의미하고, 고유 값은 이 주성분 축의 크기를 의미한다. 주성분 축이 크다는 건 그만큼 분산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개념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우리 기본적인 컨셉은 항상 분류 모델이 복잡해질 때 또는 단순해질 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분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모형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려면 우리 항상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중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수능 문제, 수능 점수 예측하려고 하는데 모든 전과목을 다 독립변수에 집어넣고 분류 모형을 분석 예측 모형을 만들게 되면 그 모형 굉장히 복잡한 모형이고 새로운 일반적인 사람 그 데이터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예측값들이 굉장히 중구난방 산포가 확 퍼져 있을 겁니다. 좋은 모델이 아니죠. 그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설명력의 증가가 현저히 줄어든다. 우리 설명력 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결정 개수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근데 결정 개수라는 것은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 스퀘어 값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자, 하지만 일정 이상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증가폭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우리 베리언스란 개념, 즉 새로운 데이터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오버피팅 현상이라고 우리는 2번과 3번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4번. 자, 아무리 독립변수가 많아지더라도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독립변수가 많아도 서로 누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는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표준화 개수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t-밸류 값을 이용해서 절대값의 크기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패키지, SPSS 또는 SES 같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표준화 개수와 비표준화 개수를 두 개를 다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에서는 비표준화 개수만 보여주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R 패키지에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쇼 패키지와 또 뭐가 있나요? 플라이R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억하실 건 당연히 멜트와 캐스트 함수로 구성된 거, 리쇼 패키지라는 거 기억할 건 당연하지만 멜트의 역할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멜트는 어떤 것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구조만 바뀌는 거죠. 와이드 버전을 롱 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뭐가요? 멜트가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31의 문제예요. 브랭크 문제. 자, 비모수적 방법이 31의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비모수적 방법이에요. 의사결정 나무. 두 번째, 설명이 용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계산이 단순하고 빨라요. 하지만 잡음 데이터 민감? 잡음 데이터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을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뭐예요? 죄기적 분할을 한다고 해요. 특정 분류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두 개로 계속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또는 불순도가 감소하도록 우리는 재기적 분할을 한다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에 특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호작용을 파악하기 쉽다라는 표현이 항상 붙어요. 교호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두 독립변수가 결합해서 생겨가게 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재기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 용이하다고 우리는 장점으로 부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것은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구분은 목표 변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대출 여부, 대출 동그라미 아닌 거 X. 자, 기존 구매 고객 A, B, C가 있으면 어떻게 카테고리컬 분류하게 되는지. 자, 파산 여부 OX. 하지만 비슷한 성향을 가진 끼리 그룹핑하는 거 군집 분석, 비지도 학습 방법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9번은 우리 2과목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 재정의해야 돼요. 대표적인 분석 프로세스 모델, 프로타이핑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2번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아래서 우리 단일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복합형이라 그래요. 왜요? 숫자나 문자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단일형 뭐가 있어요? 행렬, 벡터, 어레이 다 단일형, 한 개의 형태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months와 day라는 두 변수가 있는데 한 개의 months.day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두 개의 변수 이름을 붙였을 때 쓰는 명령어 바로 paste 명령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쉬웠습니다. 왜? 문제가 거의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오고, 자, 우리는 혹시나 하는 예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문제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현재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와 관련된 R 함수들이 4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ORM으로 끝나는 거 다 정규 분포 노멀리티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들어가는 이니셜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이라는 것은 난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 P는 여기 나와 있는 누적을 의미하고 D는 밀도를 의미하고 Q는 분위수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나올 가능성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회귀 분석에 포함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이와 같은 문제점 우리 다중 공성성이라고 하게 되고 회귀 분석을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VIF 함수 값이 10 이상이면 우리 다중 공성성을 강하게 의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이건 분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무적으로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변수일 경우 해당 변수 제거, 또 상관관계에 따라 변수 통합, 또는 자료 부정일 경우 자료 보완. 하지만 3번은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이 개념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규와 선형 회귀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모든 독립 변수 다 투입하고 싶어. 얘가 만약에 종속 변수에 영향이 많다면 나는 얘한테 페널티, 규제를 가하면 돼. 라는 것이 바로 정규와 선형 회귀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공성성의 대안으로서는 우리 주성분 회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규와 선형 회귀 개념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대학원 논문에서 정규와 선형 회귀, 리츠와 라sso 회귀 관련된 거 쉽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르륵 뜨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군집 분석은 2가지 방법이 있죠. 즉 한 군집에서 객체로 나눠지게 되는 방법.
또는 각각의 개체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체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만드는 방법, 바로 병합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개체적 군집 분석과 비개체적 군집 분석 물어보는 문제 100%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체적 군집 분석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이 사용이 되고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비개체적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K-민즈는 평균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점으로부터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군집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 K-민즈, 비개체적 군집 방식이라는 거 너무너무 지겹게 문제화로 출제되고 있고 올해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관성 분석. 우리 시험에서 3과목의 큰 축은 모형평가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연관성 분석에 나와 있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물어보는 문제 100%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 형태로 얼마든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저는 감사하겠죠. 그죠? 자, 계산 문제 싫어하시니까 정답은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목척도예요. 자, 약간 실무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먼저 데이터 변수 형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명목인지 또는 순서인지 또는 구간인지 또는 비율인지 확인하게 돼요. 그럼 서로 간에 변수 간의 관계를 알 때 카테고리컬 대 카테고리컬 비교를 할지 또는 카테고리컬과 연속형 데이터를 비교할지 또 연속형과 연속형 데이터를 비교할 때 쓰는 분석 방법이 다르고 시각화 도구가 다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확인하는 거 우리 바로 EDA 데이터 탐색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컬과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서로 만났을 때 하는 분석 교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그때 쓰는 검정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이론에는 세 가지 카이제곱 검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집단이 하나일 때 적합성 검정, 집단이 두 개일 때 동질성 또는 독립성 검정을 하게 된다. 집단이 한 개냐 두 개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꼭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에 가설 검정,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1종 오류, 오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제1종 오류의 개념, 제2종 오류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우리 1종 오류를 알파 오류, 2종 오류를 베타, 엄청나게 끊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스태프들이 저쪽이 저한테 안 보여서요. 여러분 끊긴 현상들이 한 분인가요? 아니면 딴 분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문제인가요?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니까 세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설 검정에 관련된 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종 오류 정의를 물어봐요. 제2종 오류와 정의를 물어봐요. 제1종 오류 알파 오류 또는 유의수준이라고 하게 되고 베타 오류라고 하게 되죠. 중요한 건 검정력은 뭐예요? 1-베타라고 해요. 그죠? 근데 검정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1-베타니까요. 그죠? 자, 그 정의에 관련된 게 첫 번째 포인트,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알파와 베타 오류 서로 무슨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두 개나 동시에 감소시키거나 증가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알파와 베타 오류, 어디에 더 위험적으로 리스크가 많아요? 알파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알파 오류를 고정을 해요. 자, 분석하는 사람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유의 수준을 낮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를 어떤 거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건 뭐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얘기한 거 나 도저히 못 믿겠는데? 자, 여기 유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의 확률, 정확한 개념 정리하고 하자고요.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관측될 확률이에요. 그럼 유의 확률이 정말 0.0000 나왔다. 그럼 귀무가설이 맞다는 거예요.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너 내 얘기 못 믿겠어. 너가 그 자동차의 연비를 구했는데 그때 귀무가설이 너 연비가 네 차에 16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제 내가 차를 100대를 골라서 실제 연비 테스트 했더니만 그때 유의 확률이 0.0005가 나왔어.
나는 너가 얘기한 그 연비, 너희 회사가 얘기한 그 연비 다 거짓말이야. 너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가설 검증은 반드시 나와요. 제1종 오류, 2종 오류 때문에 나와요. 왜냐하면 오류가 왜 생기죠?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집단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량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는 모수를 추정하게 돼요. 그러면 오차가 항상 생기죠. 그 오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4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우리 3과목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회귀 분석할 때 L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 앞에는 종속 변수, 퍼틸리티라는 출산율을 가게 되고 나머지 물결 모양의 점을 찍게 되면 모든 독립 변수 다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사항들 estimate 뭐라 그랬죠? 비표준화 개수라고 하게 되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하게 됩니다. 표준 오차가 분모고 estimate가 분자인 값이 t-value 값이라고 하게 되죠. 분모가 뭐예요? 오차예요. t-value가 크다는 건 뭐예요? 오차가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자, 이거 t-value의 크기는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선형적 관계가 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 바로 t-value의 절대값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확률 값은 뭐예요? 각각 회귀 개수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각 개별 개수의 유의확률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F 통계량과 여기 나는 p-value 값이 뭐예요?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증을 할 때 해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통계적 유의성이 뭐냐고. 아, 그거는 회귀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절표만 남잖아요. 이 회귀 분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중회귀 같은 경우에 적어도 베타 회귀 개수가 0이 아니다가 귀무가설이라고 하게 되고 대립가설은 모두 0이다 라고 대립가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다중회귀 분석의 정리라고 하게 되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문제에서는 회귀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밀려서 많이 나와봐야 두 문제.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문제 선에서 끝이는 것이 회귀 분석의 문제 출제 빈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쭉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퍼틸리티와 설명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가 있는지 이와 같은 서머리 함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선형 관계라는 건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거나 우리 잔차 분석 있죠. 잔차 분석.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들이 있잖아요. 등분산성도 있고 정규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4번의 정답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에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에 보면, 자, 기대 수명과 문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분석 결과이다. 이를 사용하여 계산한 기대 수명과 문맹률 간의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적자라는 것은, 여기, 루트입니다, 여기. 자, 루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 피어슨의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우리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어슨의 상관계수 척도가 최소한 구간 척도 있을 때, 그죠? 스피어만은 서열 척도일 때 이용하는 것이죠.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하지만 둘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것이죠. 자, 오래된 문제지만 우리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두 변수에 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100% 오답 보기. 즉,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지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상관계수, 여기 나와 있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결정계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정계수와 상관계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정계수의 피어스의 상관계수에 제곱한 것이 바로 결정계수,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프 R 스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피어슨의 상관계수 물어봤죠. 얘를 루트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 독립변수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부호가 뭐예요? 이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잖아요. 독립변수가 달랑 한 개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루트를 해주고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봤어요. 언제 나오나. 하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제가 기존에 있는 문제,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아무 생각 없이 뽑아온 건 아니고요.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갖고 온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묵혀뒀던 문제라고 하게 되고 출제위원이 저랑 마음이 맞는다면 이번 차시에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잔차 분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잔차 분석에 관련된 정의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회계 분석의 적합성 검토할 때 잔차 분석이라는 정의도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할 때 쓰는 대표적인 통계량, 더빈 왓슨 통계량이 있죠. 얘는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량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0과 4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특정 범위 안에 있으면 잔차의 독립성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보고선 잔차의 독립성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죠. 참고적으로 등분산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등분산성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더빈 왓슨 통계량을 보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한다.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MDS 다차원 척도법이란 객체들 간의 유사성, 비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차원 축소라는 대표적인 기법 MDS라고 하게 되죠.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답형으로도 당연히 출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차원 축소 기법의 평가 지표로서 우리는 스트레스 값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형의 부적합성 지표라고 하게 되죠. 왜?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낮으면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우리 주성분 분석 PCA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분산을, 변동률을 얼마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느냐와 같은 개념으로서 반대로 그 해당되는 정보의 손실을 몇 % 발생하느냐, 똑같은 개념, 단지 앞면과 뒷면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몇 개일 때, 2개일 때가, 자, come2일 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전체 분산의 0.955%를 설명하니까 반대로 1에서 0.95를 빼게 되면 정보의 손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언제 소수점짜리 둘째, 셋째짜리를 절삭해서 할지 여러분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문제 예상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피곤해질 때가 됐는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 너무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31회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도 나왔어요. 자, 우리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 기사랑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제 실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고스란히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답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데이터 결집값, 이상값 있으면 그 원인을 알고 제거를 하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하지만 원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상값, 결집값이니까 제거하고 분석 실시한다? 100% 오답입니다. 자, 3번에 같은 경우 코딩 잘못된 거 당연히 제거하고 분석해야죠. 걔가 들어가서 그 값에, 전체 대표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잘못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3번에 나와 있는 결집값 이따 나타내면 제거한다? 무조건 100% 오답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을 데이터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우리 교차 검증 파트에 있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절대 한 특정 분야에서 우리 다 몰아서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원 개념에서 하나, 한 개념에서 하나, 이렇게 문제가 산포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나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우리 전체 문제에서 50%가 이곳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분할 어디 있어요? 교차 검증에 있어요. 왜? 오버피팅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차 검증을 하게 되죠. 홀드아웃과 부스트랩 또는 K-폴드를 하게 되죠. 그 앞에 이와 같은 데이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데이터 형태를 정의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에 관련된 정의 문제 꼭 얘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얘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시험용 데이터는 뭐에 관련된 정의다?
validation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train 데이터와 validation 데이터는 모델을 구축할 때 쓰는 꼭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테스트 데이터는 제3의 데이터예요. 전혀 모델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평가를 위한 데이터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validation 데이터에 관련된 단답형 문제도 출제가 되었겠죠. 그죠? 자, 우리 25번 문제, 이 당시 이 문제 출제됐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답으로 틀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시계열 모형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이 시간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마지막 파이널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ARM이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계열 모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첫 번째, 정상성에 대한 개념, 세 가지 조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비정상 데이터를 정상 시계열로 바꿔주는 데이터 차분과 우리 로그 변환에 관련된 문제 등장할 수가 있고, 자,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는데요. 자, 드디어 그 변환할 때, 로그 변환할 때, 우리 박스콕스라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변환의 문제도 30일에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모형식별의 문제가 있어요. AR, MA, AR, MA. 모형식별에 나오면 세 가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시계열 모형지 과거 시점을 관측 자료를 현재 시점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앞에 거를 AR 모형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거 시점의 백색점의 선형 결합을 우리는 MA 모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AR과 MA를 서로 같은 개념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AR, MA 개념이라고 하게 되고 자, 이때 정답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MA 모형이라는 게 오답률이 50%가 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제가 우연찮게 여러분 득점 문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되냐면 자, 우리 시험은 정말 고득점하기 힘든 시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85%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나요? 자, 60점서부터 75점에 거의 대부분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최소한 3과목에서 난이도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 점 미리 예견하고 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내가 그 머리에 기억하는 목차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나온다고 얘기했지라고 하는 거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갑자기 단답형에서 흔들리고 객관형에서 처음 보는 문제 같은 올라오게 되면 갑자기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후회가 막 생기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합격은 평균 60점입니다. 그죠?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점. 오늘서부터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시간 확보를 하느냐가 여러분 전체적인 시합의 합격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AR, MA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군집 분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0회 문제 때 정답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제가 2차 시대 기업 강의할 때 이 문제 등장한다고 했는데 자, 등장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죠?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맨하탄 거리인데요. 이상값에 굉장히 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자, 거리 개념 바로 절대값 차를 이용한 맨하탄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손으로 구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바로 맨하탄 거리라고 하게 되죠. 좀 정리 좀 할게요.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 첫 번째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 나오게 되는 조건부 확률 문제. 자, 이거는 조건부 확률 문제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거 맞춰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조건부 확률 같은 문제. 왜? 고등학교 또 확률 통계도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또 맞추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 모형평가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연관규칙학습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표, 그 다음에 지리값 구하는 문제, 여기 맨하탄 거리를 구하는 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어떤 분은 줄줄 다 외우시네요. 제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대표적인 이거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불러서 실제 검증할 때 이 사람이 한 게 정말 논리가 맞고 실제 그 결과값이 나오는지 쓸 때 실제 아래서 이 함수, 이 명령을 많이 씁니다. 세시드 함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아까 분할할 때 우리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하잖아요.
5대 3대 2로 했을 때 랜덤하게 우리 그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얘를 만약에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유용한 그 함수죠. 그죠? 세시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우리 확률적 표본 추출 전체 퍼센트 따지면 한 30% 확률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자,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가 있죠. 단순 무작위 추출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쉬워서. 그래서 제일 뽑기잖아요. 자, 두 번째, 층화 추출이 가장 출제 빈도가 70%였다. 지금까지 확률적 표본 추출 중에서 두 번째가 개통 추출입니다. 세 번째가 구집 추출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타이밍 상으로는 지금 개통 추출이 예견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되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출제 유형이랑 좀 달라요, 우리 시험이랑.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층화 추출의 키워드가 있어요. 층화라는 건 뭐예요?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나누게 되고 거기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4가지 다 랜덤 추출은 다 적용이 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요. 근데 층화는 뭐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거기서 10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층내는 동질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은 서로 이질적인 거잖아요. 학년이 다르니까. 그럼 층 간에는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사조사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들고 올까봐.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통계했던 그 출제위원들이 결국 그 사람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문제화 시켜서 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각도로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죠? 1회부터 30회까지 똑같은 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정답은 2번인데요. 모든 그 표본 추출의 가장 기본은 단순 랜덤 추출이에요. 걔를 기본으로 해서 갈리는 거예요. 개통은 뭐예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입뽑기를 하나 해요. 단순 랜덤 추출이에요, 이게. 그죠? 그 사람이 30번이 걸렸으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표본 추출하는 거, 그게 바로 개통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척도에 관련 문제 뻔하거든요. 일단은 절대 0점,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죠. 그 다음에 순서 척도에 관련된 거 물어봐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관련된 거, 서열 척도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또한 구간 척도, 또 우리 문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게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간 척도 대표적인 거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문자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는 양은 맞아요. 근데 문자로 표현하진 않아요. 자, 우리 데이터 마이닝 추직 5단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동안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참 좋아해요. 그죠? 이상하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참 좋아하더라고요. 프로세스 순서가 중요한가 봐요. 하지만 이 문제, 자, 단답형으로 우리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목적 변수 정의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얼마든지 등장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블랭크 치는 거 좋아해요. 우리 시험은 목적 설정을 여러분 블랭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 대처 능력인데요. 대처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 답하면 대처 능력이 안 생겨요. 그죠? 나중에 갑자기 못 보던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해서 중간에 임의로 한번 상상해서 브랭크를 넣는 방법,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스텝이라는 것은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표본 추출을 하되 꺼냈던 거 다시 집어넣게 되는 복원 추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리 통계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부스텝을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뽑힐 확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자면 63.8%라고 할 수가 있고 한 번이라도 뽑힐 않을 확률을 우리는 36.8%라고 하게 됩니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부스트랩은 어디서 많이 쓰여요? 앙상블에서도 한번 이용이 나오고 특히 랜덤 포레스트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뽑히지 않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36.8%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군집 간의 거리. 이 문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요. 중심 연결법, 평균 연결법.
자, 와드 연결법, 최다 연결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5차 제곱합의 키워드로 인해서 와드 연결법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최장 거리를 연결하는 방법, 뭐가 있죠?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장 거리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가 우리 2차 빅분기 그 서술형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헷갈려요, 이거. 뭐 평균이나 중심은 이거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른 문제를 객관형 단답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예, 여러분 그게 어려워집니다. 자, 사슬 모양은 최단일 연결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인데요. 우리 K민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K민즈가 회귀 분석보다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주성분 분석, 회귀 분석보다 훨씬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특히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집 분석의 특이값이 다 민감한데, 자, K민즈는 평균, 분산, 뭐 평균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K매도이즈가 뭐예요? 중앙값이죠. 자,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팜 함수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하지만 K매도이즈는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K매도이즈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잔차 분석한 거 부채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거 부채꼴 모양 대표적인 등분산성을 위배했다고 하게 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 우리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차원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차원 축소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내가 차원 축소를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그만큼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여기 세 가지 거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변이 공원도와 우리 고유값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스크린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 차원 축소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평균값, 아까 제가 고유값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고유값이 크기 순서대로 배치한 게 주성분의 중요도 순서라고요. 그게 1주성분, 2주성분이라고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완전 연결법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자, 완전 연결법 2번 차시의 예상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완전 연결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36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노이즈, 잡음이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분법 군집이 있어요. 혼합분법 군집하면 우리 모형 기반 군집이고 EM 알고리즘이 생각이 나야 되고 E 스텝 단계와 M 스텝 단계를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E 스텝 단계는 각각의 관측치들이 어느 군집에 속한지를 구하게 되는 사후 확률을 구하는 과정, 이 스텝 단계,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고, M 스텝 단계는 이와 같은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 모수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 추정하는 거, 우리 M 스텝 단계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관규칙 학습의 1세대 알고리즘,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 하지만 우리 빈발 아이템이 많아지게 되면 연산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자,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해봤나 안 해봤나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되고, 실제 해보게 되면 우리 최소 지지도와 신뢰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왜? 너무 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돌리게 되면 연관규칙이 몇 개 있다고 아래 콘솔 박스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때 쓰는 함수가 바로 인스펙트 함수입니다. 즉, R을 해봤나 안 해봤나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 이거 바이플랏 함수라고 해요. 바이플럿 시각화 도구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가로, 세로 PC1과 PC2를 가지고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하는 시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성분 1과 2와 원변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볼 때 쓰는 것이 바이플럿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난이도는 중급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화살표 3개에 있는 변수들이 같은 주성분 관계 있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PC1 주성분과 관계가 있다. 자, PC1, 2와 수평인 관계가 있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화살표의 크기가 분산의 크기, 원변수의 분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죠. 길이가 길수록 분산이 크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었네요. 저는 시간을 몰랐는데요.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하시면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피곤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자, 다른 장소에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다른 기분이 드네요. 그죠? 그전에 했던 대면 강의했던 수업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어떤 것도 오래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그렇죠. 자, 우리 시험은 한 번에 끝나는 시험이에요. 두 번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른 라이센스 과정에서 보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ADP 시험에 보고서는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앙상블 모형 굉장히 주기성이 강한 문제라고 해요, 저는. 반드시 나는 거예요.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납니다. 분명히 나요.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백인 가장 기본적인 부스트랩 방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백인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회귀 분석에서 U자는 선형성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대안 방안으로서는 다항 회귀를 해야 됩니다. 다항 회귀라는 건 뭐냐면 X제곱항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측 성능이 우수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계열 모형. 자, 유달리 말 바꾸기. 여러분 말을 약간 틀어서 여러분 현혹시키는 문제가 많은 게 시계열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문제가 되냐면요. 3번 문제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비정상 시계열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게 차분해주면 되고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거 변환시켜주면 돼요. 로고 변환시켜주면 돼요. 또는 박스콕스 다시 한번 언급 말씀드릴 겁니다. 박스콕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 시계열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시계열 모형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분해 시계열에 관련된 예상 단답형 문제, 분해 시계열 정의 문제, 출제 가능성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할 수가 있고, 분해 시계열을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하는데, 자, 드디어 우린 계절 요인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전에 계속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을 여기 있는 말 바꾸기를 통해서 문제화 시켰어요. 그래서 객관형 문제 대표적인 예였었는데요. 오늘날 갑자기 최근에 계절 요인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불쑥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감이 왔죠. 아, 출제위원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덧 저도 출제위원처럼 따라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의미입니다. 정답을 해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익측이 노드가 많다. 너도 적다. 우리 이거 나중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얘기 또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모델이 유연해진다는 이퀄 모델이 복잡해진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은익층이 많아진다. 분석 모델이 복잡해진다. 다중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가 많아진다. 결국 분석 모델이 복잡해진다.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과대적합이에요. 결국 일반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알고리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다 공통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풀트리를 하게 되면 독립변수 수가 엄청 많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인공신경망에서 로드가 엄청 많은 거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드가 너무 적으면 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언더피팅이 되는 거예요. 언더피팅. 그죠?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통계적 거리 하게 되고 상관성 요거는 지워주시면 돼요. 인공신경망에 은익식 노드가 없다는 거. 자, 바알로노비스의 거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드디어 이 문제가 단답형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지스트 회귀 분석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상하게 회귀 분석과 로지스트 회귀 분석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 실생활에 종속 변수가 이진 데이터한 거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일단 의료 데이터 거의 되게 많아요. 그죠? 암에 걸릴까 안 걸려, 특정 질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 코로나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게 이진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필기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좀 정리 좀 하자고요. 첫 번째,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종속 변수가 뭐다? 범주형 데이터, 이진 데이터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선형 회귀 분석처럼 똑같이 따라 하다가는 안 된다. 왜? 선형 회귀 분석에는 연속형 데이터 양쪽 독립과 종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얘는 반응 그 종속 변수가 이진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성, 등분산성 그대로 적용이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로지스 회귀 분석은 시그모이드 함수, 즉 비곡선, 비선형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로짓 변환을 하게 된다. 로짓 변환은 무엇이다?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양쪽에다 로그와 오즈 변환을 하게 되면 선형 회귀 형태로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해석이 용이해진다는 가능성, 용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하는 변화, 로짓 변화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베타, 즉 회귀개수가, 로지스 회귀개수가 양수일 땐 S자 모형이고 음수일 땐 역 S자 모형이라는 거 기억하는 거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와 같은 로지스 회귀 개수는 해석하는 것이 선형 회귀와 다르다. 즉 로그와 오즈 변환을 해가지고 베타 0, 베타 1, X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를 소구하게 되면 남는 건 Y 종속 변수가 뭐가 남는다? 오즈만 남는다. 즉 X가 1 증가할 때 익스포텐션 얼마만큼 오즈가 증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네 번째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너무 축약해서 너무 정말 저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아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한 그 로지스 회귀 분석에 완전히 개념을 정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출제 유형이자 패턴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나요? 활성 함수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죠. 활성 함수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게 취약한가요? 양쪽 끝단에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취약한 활성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수니까 역 S자겠죠. 자, 근데 역 S자 이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해석하는 게 로지스 회귀 분석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베타 회귀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게 단조 증가죠. 하지만 역 S자는 단조 감소예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신경망 분석에서 나왔어요. 자, 키워드 의사결정 나무와 AN의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패턴이라고 하게 되고, 교요작용 쉽게 할 수 있는 거 의사결정만의 특징, 장점이라고 하게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쏘 회귀 분석 나왔어요. 자, 아까 이게 뭐의 관련이 다 개념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다중공성성 생각하셨죠? 다중공성성. 나는 독립변수의 수를 빼고 싶지가 않아. 이 독립변수 다 집어넣고 싶어. 자, 이거 처음 보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는데요. 이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구나 라고 말하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 많이 쓰여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투입된 독립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둘 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돼요. VIF 함수값을 구했더니 12 이상이 나왔어요. 나는 이 변수를 그대로 원래대로 쓰고 싶어. 하지만 이와 같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특정 변수에 나는 회귀개수에 페널티를 가해서 걔가 이와 같은 기여하는 부분을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해 라고 쓰는 게 바로 정규화 선형 회귀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정규화 선형 회귀 두 가지가 있어요. 라쏘와 리치 회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이 명칭을 가지고 꼭 시험 문제를 물어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모르면 얘를 알아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라쏘 회귀, 그러니까 회귀개수에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라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회귀개수의 절대값의 합시, 특정 값 이하로 너무 크면 안 돼. 자, 회귀개수의 페널티를 만약에 무한정 주게 되면, 크게 주게 되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x제곱 2차 함수가 1차 함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석이 모형이 복잡해지는 거, 5차, 6차가 되는 걸 3차, 2차로 만들어진다? 즉, 오버피팅을 된 걸 좀 더 언더피팅화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정규화 선형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귀개수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인데 얘는
특정 값 절대값 이하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고 하고 걔를 L1 놈이라고 합니다. 명칭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리치와 라쏘를 서로 반대로 엮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맨날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해야 됐고 빅분기에서 1번이 출제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자 이게 L1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서에 보시면 제가 리치와 라쏘에 관련된 얘기 올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L1, L2 두 개의 서로 연결을 잘못하는 것만 그동안 계속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만 외우게 되면 이게 완전히 진짜 맹붕인 거예요. 아니 라쏘가 L2래. 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정규화 선형 회귀라는 개념은 다중공성성의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게 된다. 자, 특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더라도 이렇게 회귀 개수의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모든 독립 변수들을 다 투입해서 모형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정규화 선형 회귀라고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특정 회귀 개수가 절대값의 합이 특정 이하로 만들거나 어떤 그 회귀개수 제곱의 값이 특정 값 이하로 만들어서 그걸 리치와 라쏘로 명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떤 애는 라쏘는 L1 놈이라고 하고 리치는 L2 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려서 문제를 내게 해요. 그죠? 이 점,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오즈. 우리 아까 로그 오즈를 해놓은 상태에서 양쪽을 소거하게 되면 이쪽에 이쪽 항에 있는 거는 익스포텐션, 지수함수 값이 되는 거고 남는 건 와지 로즈 값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오즈가 되는 겁니다. 한글로 써도 정답이에요. 영어로 쓰면 S가 붙습니다. ODDS입니다. 자, 이거 시기열 모형의 정상성에 관련된 거 여러분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어맨의 상관계수 맨날 뻔해요. 비선형 관계예요. 근데 나타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스피어맨. 자,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그 피어슨의 그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를 알아보는 게 우리 피어슨의 상관계수고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서열척도잖아요. 선형이란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단조 증가하느냐 단조 감소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록 서로 간의 절대적인 크기는 1의 값을 갖고 있지만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절대 선형이 아니더라도 1이 나올 수가 있어. 왜? 단조 증가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 그 문제, 우리, 이론,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물론 설명도 되어 있고요. 자, 52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은익로드, 은익수,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야 좋아하는 값들이 많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하이퍼 파라미터. 한국말로는 초매개 변수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라도 그냥 한국말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즉,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게 2회 때 빅분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은익층의 노드와 수 결정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나 어떤 옛날에 거래 데이터를 이용했더니만 걔가 이와 같을 때 내가 은익노드를 2개 하고 닉층을 몇 개 했더니만 굉장히 잘 나왔어. 이게 바로 경험과 주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동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의사결정 나무 우리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수도가 증가하게 딴 말로 분수도가 감소하게끔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하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순차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잘못된 오답복입니다. 54번 문제. 자, 카파 통계량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드디어 주기성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됐거든요. 한 주기성 따지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올 패턴, 순서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정의 문제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파 통계량 처음 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접 간의 평가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파 통계량. 오히려 우리 시험보다는 어디서?
4조사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가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왜 똑같은 문제 또 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합격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출제위원들 아마.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우리 SOM이라는 거, 우리 인공신경망 AN과 비교해서 출제가 돼요. AN은 뭐예요? 지도학습이에요? SOM, 자기조직화 지도는 뭐예요? 비지도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AN은 역전파 알고리즘이에요. SOM은 역전파 알고리즘 아니에요. 전방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SOM은 구조가 단순해요. 입력층과 경쟁층 딱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AN은 인공신경망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현혹시키려고 AN을 설명하려다가 SOM 같은 거 내용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SOM 설명하다 AN에 관련된 특징 하나 집어넣는 게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요. 입력층과 경력층 가장 가까운 유클리디안 거리만 가중치가 갱신이 돼요. 그래서 걔만 출연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노드를 우리는 Best Match Unit이라고 해요. BMU라고 해요. 한 번 출제됐어요. 당연히 오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3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 두 번째, 소프트맥스 함수. 그 다음에 렐로 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카테고리컬 2개 분류할 때 쓰는 활성 함수예요. 그러면 2개가 넘어가게 되면 뭐 써요? 소프트맥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렐로 함수라는 건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기울기 소시 문제 다음에 나와요. 그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렐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생각 보세요. 그럼 활성화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죠?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이게 2개의 범주의 분류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3개, 4개의 범주 분류를 문제를 풀 것인지, 문제의 범주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입력 변수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기성 확인. 우리는 꼭 더블유 왓슨이 출제가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더블유 왓슨은 뭐라고요? 잔차의 독립성 검정. 또 정기성 확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AD 방법 있죠. 앤더슨 달링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AD 방법이 딱 나와서 한 번쯤 오답 보기가 많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정규성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론에도 있습니다. 이론서에도. 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관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빅분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바이어스라는 건 뭐예요? 실제값과 참값의 차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분석 모형이 유연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다? 분석 모델이 복잡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자, 분석 모델이 복잡해지며 갈수록 우리는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특정 알고리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데이터가. 우리 그걸 하이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죠? 그럼 맨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어스는 트레인 데이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낮아지지만 베리언스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 것이 올바른 정답, 3번이라고 하게 되고, 이거 다 어디에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과목에 있는 분석 프로젝트의 5가지 속성 중에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 다 관련이 다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표본 가죽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더 주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자, 이거 부스팅 기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퀘스천을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이거 잘된 거에 가중치를 더 둬서 우리 샘플링 하게 되면 더 올바른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이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있는데요. 우리 배깅과 부스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배깅은 패럴이에요. 평행해가지고 학습기 이동해서 갖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평균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게 우리 배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부스팅은 뭐냐면 sequential, 연속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분류기를 가지고 우리 했더니만 잘못된 범주 분류가 잘못된 것들이 있죠. 걔를 가중치를 주게 되면 다음에 샘플링 할 때 걔와 관련된 게 더 많이 뽑혀요. 그죠? 그럼 약한 분류기를, 약한 위크 러너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분류를 더 샘플링을 더 확 뽑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방법 바로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경계선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 번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났어요. 차번입니다. 디퍼런스입니다. 자, 평균이 일정하지 않을 때 보통 2번 정도 하면 거의 평균이 일정해져 가요. 실제로 실무에서.
자, 이 같은 덴드로그램 어디에만 있는 것이다? 계층적 군집 분석에만 있어요. 덴드로그램에 나타나는 수치라는 것은 군집 간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 선에서 X선에서 구게 되면 그게 군집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50에 쭉 긋게 되면 우리 3개가 사다리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군집수는 3개고,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우리 비지도 학습의 모형 타당성 지표는 지도 학습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에서도 기출문제에 있지만 우리 비지도 학습은 우리 그 데이터 마이닝의 두 번째에 있는 모형 평가, 정확도, 뭐 민감도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더 출제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실루엣 개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K-민지를 이용한 엘보 기법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덴드로그램도 그 중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적 군집 분석에서 어떨 때 군집수를 결정할까요? 자,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자, 강조하지 않을게요. 이 문제 100% 납니다. 최소한 2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그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가를 딱 정리하고 나올 때 모형평가와 연관규칙 학습을 딱 적중하고 나면 무조건 깔끔해집니다. 생각이 깔끔해집니다. 자, 리콜이죠, 정답은. 자, 이거 과대 의사결정 나무에는 나오는 패턴이 가지치기, 정지규칙. 중요한 패턴이고,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입값. 그죠? 그 다음에 목표 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에 따라서 분류 기준.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자, 여기는 가지치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트리 된다는 거, 정말 독립 변수가 많다는 거, 또는 인공신경망에서 은닉 노드가 엄청 많다는 거.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항상 우리는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어느 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규와 선형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와 선형 회계할 때 아까 리치와 라쏘 있잖아요. 자, 리치와 라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 회계 분석의 최소제곱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소제곱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바이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규와 선형 회계는 바이어스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는 일부 손해를 볼 테니까 베리언스 능력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게 정규와 선형 회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 이번 차시에 예상되는 문제, 제가 마음에 가장 먼저 가는 건 이익도표라는 개념이 정의가 가장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아니, 그런 기억도 없어요. 향상도 곡선은 2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향상도 곡선 이익도표 중에 하나 막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죠? ROC는 반드시 나옵니다. ROC가 0.5일 때 분류 능력이 없는 겁니다. ROC가 0.5일 때. ROC 면적을 우리 AUC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저도 그 얘기에서 갑자기 왜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 모형 평가할 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인데요. 자, 여기에는 일반화의 가능성. 항상 오버피팅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 베리언스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저는 이 문제가 단답형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 3년 전에 그 ADP 문제에서 객관형 문제였지만 저는 이거 반대로 저는 이거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상의 목표 변수가 진위지수, 연속형 목표 변수는 분산 감소력일 때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의사결정 나무에 카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apply 함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스프릿 쪼개고 함수를 apply 적용해서 다시 combine 결합하는 거 applyR 패키지라고 하게 되고요. 실제 여러분 분석 업무 할 때 applyR 패키지가 많이 쓰일까요? 거의 안 쓰입니다. 그죠? 거의 안 쓰이고 얘보다 훨씬 좋은 패키지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제 과거 패키지인데 우리 여담이라고 한다면 빅분기에 들어가는 필기 시험에 R 있고 파이썬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업데이트 정도가 달라요. R 패키지는 굉장히 옛날 패키지를 쓰게 되고 파이썬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좋은 패키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못 씁니다. 그죠?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 버전 거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참고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플라이R 패키지 관련된 정의. 저는 KN의 알고리즘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저는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학습은 크게 또 두 개로 나와요. 물론 분류와 예측, 모형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지도학습을 모델 기반을 통해서 목표값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거냐, 아니면 사례 기반을 통해서 그 분류 모형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거냐, 두 개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증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있던 로리스트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모형 다 모델 기반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KNN은 모델이 없습니다. 즉, 그래서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게 되고, 자, 빅분기 시험에 나왔겠지만 사례 기반 학습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기반. 자, 사례 기반이라는 건 뭘까요? 모델이 없어요. 그 데이터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 분석하는 사람이 3, 5, 7 설정을 해서 그 가까운 데이터 범주 보니까 네모가 2개, 세모가 1개 있어요. 언어는 네모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개념을,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불균형 데이터에 관련된 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리스트 회귀 함수 0과 1 사이. 자, 정답은 시그모이드. 그죠? 여기 나오네요. 클래스 불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클래스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또는 범주의 불균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 실생활에 보다 보면, 우리 머신러닝에서 분류 능력이라는 건 뭐냐, 분류 알고리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두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의 비율이 50대 50이라는 걸 가정하고선 만든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모형, 바로 accuracy 또는 error rat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는 그와 같은 범주가 항상 50대 50이 아니죠. 훨 많죠.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극단적으로는 99.9대 0.1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그대로 만약에 분류 모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 모든 거 다 정상이야. 그래도 확률이 99점 정확도를 보러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 데이터 쓰게 되면 오버피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균형 데이터를 그대로 분류 모형을 하게 되면 오버피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생기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래스, 다중 클래스를 생각하는 비율을 소스 클래스에 맞춰서 다 삭제해버립니다. 정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 방법도 있고, 다시 소스 클래스를 다수 클래스만큼 복제 생산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복제 생산할 때 바로 KNN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KNN은 뭐예요? 특정 복제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복제하게 되면 또 오버피팅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KNN 알고리즘이 거기 또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예상 문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F1 스코어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F 베타 지표도 있죠. 그런데 이게 2가 가질 때 또는 0.5가 가질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죠? 저는 이 문제 단답형 예상해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운데 블랭크 만들어서, 자, 정답은 4번이지만 그 안에 숫자 집어넣는 거, 자, 제가 출제위원처럼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2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0.5라는 것도 꼭 기억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밀도 기반 군집. 자, 임의의 모양의 군집 분석이라고 해요. 임의의 모양 군집. 자, 동그란 타원이 아니라 간선도 아니라 임의의 모양, 정말 시한한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군집 분석, 밀도 기반 군집이라고 하게 되고, 그때 알고리즘 DBSK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두 개의 모습만 갖고 있으면 분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실루엣 개수가 나오네요. 실루엣 개수. 왜? 실루엣 개수가 왜 중요할까요? 자,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모형의 타당성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기본적으로 군집 간에는 이질적이어야 되고 군집 내는 동질적이라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 바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 바로 실루엣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론서에는 실루엣만 적혀져 있죠. 자, 정확한 정답은 실루엣 개수라고 쓰셔야 됩니다. 실루엣 개수.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좀 이따가 엘보 메서드도 설명드릴 겁니다. 던 인덱스도, 던 지수도 같은 범위예요. 자, 쏨입니다. 지도학습 아니죠. 자, 이 문제 바로 빅분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시기가 거의 비슷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답은 min-max 정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링. 우리 치과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 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한정 주어지는 거 바로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론서 보시면 이 min-max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출제위원이면 데이터를 3개 보여주고 min-max 값을 구하라는 문제, 단답형, 객관형 예상해 봅니다. 실제 데이터 min-max 하게 되면 원 데이터가 밑에가 싹 바뀌어요. 근데 구하는 공식이 간단하거든요. x제곱에 관련된 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수에 빼서 제곱을 한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입값 같은 것도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복잡한 거 수식으로 나오라는 건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 이산형 확률 변수 기대값 구할 때도 연속형 확률 변수 기대값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산형 기대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값 주어지고 말 그대로 min-max 값을 구하라.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 아리만 모형 가운데 PDQ에서 가운데 의미하는 건 차분의 횟수를 의미한다. 앞에 있는 건 AR의 차수, 맨 끝에 있는 건 MA의 차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을 이용한 특이도값. 자, 특이도나 민감도 또는 프리시전, 정확도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게 되면 저는 중급이라고 하게 되고 accuracy와 error rate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 하. 만약에 F1과 F베타를 물어봤다. 저는 난이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우리 문제와 똑같은. 자, G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에서 특정 범주의 B를 제곱을 빼주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거나 여기 나와 있는 범주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봐야 4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중요한 건 G니 값은 뭐라고요? 불순도 값입니다. 순수도 값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어요.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 값입니다. 자, K민지 군집 분석의 프로세스. 우리는 프로세스를 좋아한다 그랬죠. 시험에. 순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정답은 1번이죠. 자, 80번. 이거 설명에 존재할 게 회의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 자, 문제가 여기 앞 문제나 뒷 문제나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다중 공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문제겠죠. 자, 연관규칙 분석과 유사한 아이디어에 출발하지만 시간 또는 순서에 따른 사건의 규칙을 찾는 점에서 다른 분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순차 패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관 분석은 뭐예요? 동시성이에요. A를 사고 B를 뭘 동시에 샀는지. 하지만 순차 패턴 분석은 뭐예요? 시간성. A 사람이 뭘 샀까라는 시간 순서에 관련된 연관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첫 회, 2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 뭘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는데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 호감도는 각각의 오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중치가 서메이션 합이 돼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참값과 예측값의 차이, 이게 오차라고 하게 되죠. 그죠? 이와 같은 손실, 오차를 구하는 함수,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회귀 분석할 때 최소 제곱법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쓰는 지표가 MSE 값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손실 함수라고 하게 되고, 이 함수가 다시 미분하게 되면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오차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닝로드, 심층신경망이 되면서 어닝로드 너무가 많아 생기면 이 기울기가 거의 0으로 돼버리게 되면 학습을 못하게 되는, 즉 W를 갱신하지 못하게 되죠. 대표적인 이런 문제가 시그모이드 함수, 양쪽 끝을 보십시오. 거의 수평이 되어 가고 있죠. 이때 바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 이용하는 함수, 활성함수, 렐로 함수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해요. 자, ROC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X축, Y축, 의미 바꿔놓아서 나오는 문제. 두 번째는 AUC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AUC가 크면 클수록 완전 이상적인 모형이죠. 1에서 0.5 사이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0.5라는 건 평균값이 아니에요.
가장 분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최하값입니다. 분류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평균값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답 보기 100%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ROC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모형평가, 혼동 행렬만큼 중요한 거 RO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와 유사한 관련된 시험 중에서 저 빅데이터 분석기 잠깐만 얘기하는데요. 우리 거기서 작업형 실기 맨 마지막 문제가 ROC로 끝나는 겁니다. 미리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구하라라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진입값이 가면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동질적이고 이질적이고 순수도가 증가한다. 떨어진다? 잘못된 오답 표기. 자, 가지치기, 정지규칙 다시 한번 우리 정의 서로 혼동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연수가 연속형이냐 이산형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불순도 측정하는 지표가 달라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목표 연수는 4번이라고 하게 되고, 자, 정상 시계열에 적절하지 않은 거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정한 경우에 있죠. 우리 시계열 문제는 약간 말 바꾸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자, 여러분 현혹시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에서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할 때가 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비지도학습의 모형평가 지표, 타당성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지도학습에 관련된 혼동행위를 이용한 평가 지표도 상당히 높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덴드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정한 군집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신뢰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던지수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 엘보우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클릿플롯이랑 주성분 분석에서 스클릿플롯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y 값은 뭐냐면 오차 제곱합이에요. SSE예요. 우리 군집 분석 K민지 할 때 어떻게 해요? 오차 제곱합이 변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그래서 엘보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서 오차 제곱합이 갑자기 변화가 없을 때 적정상의 K 군집수를 설정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엘보 기법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문산에 관련된 건데요. 공문산이라는 건 두 확률 변수가 자, 어떻게 흩어지는 방향에 관련된 표현한 값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공문산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정의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문산 또는 상관계수 0이라는 거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선형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100% 오답 보기다. 왜? 2차 함수도 상관계수가 0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의사결정 분리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위값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진위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불순도가 크다는 거다? 아니다. 자, 의사결정 재기적 분할을 하는데 불순도가 작게, 순수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분할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선형 회계 분석의 차이점을 아는 것 중요하다. 자, 모형 추정을 할 때 쓰는 거 일반 선형 회계 분석을 뭘 이용한다? 우리 최소 제곱법, 최소 잔승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뭘 이용한다? 최대 우도, 점 추정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모형의 유의성 검정할 때 선형 회계 분석 뭐 한다? F나 T 테스트를 하지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카이 제곱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3과목 전체를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30회, 31회 나왔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30회, 31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 모형의 평가 지표, 우리 그 혼동 행렬은 어떤 카테고리컬 데이터, 분류에 관련된 모형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속형 데이터는 어떻게 지표를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앞에 있는 것듯이 자, 평가 지표 MAE, MSE, RMSE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또 결정개수도 해당되는 연속형 데이터의 모형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개수 R스케일가 크다는 건 그만큼 독립변수 설명할 수, 종속변수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 중에서 이것 중에 단 한 게 아니라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통계학 개론책 파트가 나오는데요. 평균 절대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 MA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YI가 실제 값이고요. Y 햇이 예측 값입니다. 이걸 우리 오차라고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MA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곱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화시켜서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고, 자, 빅뱅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가지 다 종류가 물어봤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평균 절대 오차, 말 그대로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평균 제곱 오차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큰 개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MSE라는 것은 우리 최소 제곱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죠? 우리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최소 제곱법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근데 얘를 기대값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토탈 에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러거든요. MSE가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 얘의 기대값은 여기 나와 있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그 다음에 노이즈로 우리는 기대값을 풀어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MSE 기대값을 통해서 우리는 모형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꼭 다뤄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면 여기 X축의 모델의 복잡도입니다. 그죠? 우리 좌측에 보시면 우리 어때요? 처음에는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죠. 그죠? 근데 여기에 바이어스는 굉장히 크죠. 우리 이쪽의 단계를 언더피팅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이쪽의 단계를 오버피팅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쪽의 모델이 복잡해졌을 때는 작은 데이터가 특정 알고리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 바로 베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값과 예측값 처음에는 크게 되죠. 가면 갈수록 바이어스는 작아지게 됩니다. 최적화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쪽에 있는 모델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화의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오버피팅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베리디즌 데이터로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점선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분류 모형, 예측 모형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복잡한 모형, 우리 정규화 선형 회귀 개념으로 따지면, 자, 회귀에서 페널티를 줘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가운데점으로. 그죠? 여기서 분류나 예측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개념이고, 우리 아까 인공신경망 할 때도 그때 나오는 비용 함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MSE 값을 가지고 이용하는 지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바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8장에 깔려져 있는 기본 개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내용들을 쭉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맨 끝에 정규화 선형 회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이 베리언스 때 최종적으로 정규화 선형 회귀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석을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선형 회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실제 많이 이용됩니다. 자, 이 시험 문제가 우리 31회에 자, 값 계산하는 문제로 등장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MAP 값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실제 값, 예측 값을 주어준 다음에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우리 문제 31회 문제에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이거 예상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봤던 수험생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일단은 MAP라는 거를 또 모를 뿐더러, 그죠? 하지만 우리는 회귀 분석 모형이라는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31회 문제 때요.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들었겠죠. 그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수식, 실제값, 예측값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수식은 간단해요.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그죠? 못 풀죠. 그죠? 이게 회귀 모형의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번 차시에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비지도 학습에 대한 모형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카드 개수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합집합을 분모로 하고 교집합을 절대값을 분자로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면 이거 어디다 쓸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연관규칙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예를 볼게요. 맥주가 50개, 기저귀가 20개 팔려고 두 작품이 함께 구매한 것이 20개라고 하게 되면, 자, 분모 분자하게 되면 0.29가 나오게 됩니다. 반올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연관성 규칙을 다 나열하게 되면 누가 연관이 높은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 바로 자카드 지수 또는 자카드 개수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내부 평가가 있어요. 우리 던지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던지수는 군집 내의 거리 또는 군집 간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죠. 분모가 군집 간의 거리예요. 따라서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군집 간의 군집 간, 이게 이질적이면 좋은 거죠. 또는 군집 내는 동질적이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던지수라는 것은 그거의 비율, 즉 분모가 군집 내의 거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모델이다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엘보 메서드, 팔꿈치 K-민즈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 Y 값이 뭐예요? 오차 제곱 팝 SSE라고 할 수가 있고, 이 K가 K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 엘보 포인트에서 우리는 K의 군집수를 설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K-민즈는 K는 누가 정해야 돼요? 분석하는 사람이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인해서 그걸 K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K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결과가 바뀌는 것이 바로 K-민즈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실루엣 개수라는 거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죠? 자, 클러스터 최적화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 이 BI, AI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다 평균 값이에요. AI는 군집 내에 각 관측제 평균 값이고 BI는 군집 간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AI, BI를 딱딱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이 공식대로 해서 문제 푸는 건 나올 경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측치를 주고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AI와 BI를 주어지게 되고 문제화 시켰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실루엣 개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정의로. 다음은 알고리즘에, 우리 부스팅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시퀀셜,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기본 바탕에서 일단은 오분류된 거, 특정 법인류 분주가 다른 거에 가중치를 둬서 샘플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배깅의 차이점이에요. 자, 부스팅이라는 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시퀀스, 연속적인 거죠. 하지만 배깅은 뭐예요? 각각의 평균을, 패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각각 범주별로 굉장히 정교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부스팅 알고리즘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가중치를 줘서, 자, 시퀀설이라는 거 단어 나와 있죠. 자, 가중치를 줘서 하는 방법이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뭐라면, 경사하강법을 위한 부스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XG 부스트와 라이트 부스트를 항상 물어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자, 라이트 부스트,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괜히 뜬금없이 XG 부스트와 라이트 부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잘못 오답 보기를 고르는 문제를 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XD 부스트는 이렇게 수평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이트 부스트는 이렇게 수직적 분할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적합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일단 특징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라고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정규화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은 없는 상태에서 이거와 특징적인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배경 없이 결론만 딱 잡아서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 문제단만 외우고 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문제 특징적으로 우리 알고 가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더 있었는데요. 아마 중간에 오늘 하면서 다 첨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15번 정답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74번 볼까요? 74번이 뭐였죠?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적정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예. 자,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궁금증 조금이라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한편으로는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라이브 강의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장점도 많고 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여러분이 있다는 가상하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시험 난이도 저 중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30회, 31회 때, 31회 때가 최강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되고, 3과목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1, 2과목을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서 각각의 7문항을 일단 적중하게 됩니다. 기본 바탕이 항상 그래요. 기업 강의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과목에서 제가 고정으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건 확보해 가면, 아마 여러분 100% 다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이번 토요일 날, 자, 정말 다 모든 분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여러분이 시험 본고 가다반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뵐 때는 다른 라이센스 시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